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의무소방원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초영입니다. 자, 의무소방원 강의 저번 시간에 OT를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강의법, 또 공부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신 후에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면 아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제 1장입니다. 자, 문학론부터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아무래도 문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기될 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내용을 조금 압축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 내용이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열심히 복습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1장 문학론, 문학의 개념부터 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문학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작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진실을 언어를 통해 표현한 언어 예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문학도 결국은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인생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창조의 세계다라고 언급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 그리고 문학은 개인의 체험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문학이 추구하는 세계는 허구와 개연성의 세계다라고 돼 있죠. 자, 허구와 개연성의 개념을 잠깐만 언급하죠. 허구는 상상의 세계죠.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개연성은 물론 상상의 세계를 만든 것이 문학이지만 분명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현실에 있음직한 일들이 일어나야지 아무래도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개연성은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문학작품은 일정한 짜임새를 지니고 있죠. 시든 소설이든 일단은 갖춰진 구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이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 자, 문학의 본질입니다. 자, 문학이라는 것은 일단 언어 예술이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자,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하면 예술적으로 가다듬은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체험의 표현이다. 개인의 특수한 체험이면서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삶과 합일하는 체험이어야 한다. 자, 만약에 보편적인 체험으로 합일되지 못한다면 특수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보편적 깨달음이라도 있어야겠죠.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깨달음 정도는 있어야지 일단 개인 체험의 표현으로서 또 인정을 받겠죠. 자, 사상과 정서의 표현이다. 미적으로 정화되고 정서화된 표현만 문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상의 세계는 허구화된 세계의 표현이다. 하지만 개연성은 갖춰줘야 한다. 자, 그리고 통합된 구조는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작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쾌락과 교시와 종합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쾌락적 기능은 독자에게 정신적 즐거움이나 미적 쾌락을 준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어떤 대단한 화가의 그림을 봤다거나 했을 때 느껴지는 정서적인 쾌감들이 있죠. 와, 정말 대단하다. 그것이 감동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나의 정서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학을 접했을 때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 즉 쾌락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시적 기능이죠.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해서 교훈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적 기능입니다. 자, 교훈설과 쾌락설을 동일 개념으로 양면으로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절충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종합적 기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학의 장르들을 좀 알고 이제 각 장르별로 여러분들과 좀 얘기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일단 문학의 장르인데 언어 형태에 따른 갈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누는 것이
시냐 소설이냐겠죠. 그래서 운문과 산문으로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전달 방식에 따라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은 구비문학, 그리고 그 후에 글자로 기록이 됐다면 기록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표현 양식에 따른 갈래인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일단 3대 장르를 보면 예전에 고대 때는 3대 장르를 극, 서정, 서사, 양식으로 나눴다면, 자, 현대는 시, 소설, 희곡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4대부터 6대 장르까지 나눈다면 수필, 그 다음에 평론, 또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르별로 표현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라는 개념 확실히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예 사조입니다. 자, 좀 딱딱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서구 문예 사조의 특징들을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문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15에서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정치, 사회, 미술, 학술 등 인간의 모든 생활에 관한 혁신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고전주의는 17세기에 나타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문예 사조다. 자, 낭만주의는 18에서 19세기에 걸친 문예사조로 문예상의 혁명을 일으키고 동시에 전통을 반대하며 자유를 구가한 개성을 존중했다. 아무래도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나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에 대한 거부, 이런 운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공상과 동경을 중시 여겼다라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주의는 꽁트의 실증주의 철학이 영향을 받은 문의 경향이다.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비현실 사조를 배격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묘사하려는 사조다. 자, 서구 문예 사조이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예 사조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좀 두 가지를 동시에 익히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연주의입니다. 19세기 말의 문예 사조죠. 사실주의를 철저히 심화, 발전시킨 사조로서 냉엄한 과학적 관찰로 사회를 직시했다. 자, 그리고 주지주의는 자, 유명하죠. T.S. 엘리엇을 주축으로 해서 이미지즘의 시에서 일어났으며 사물을 개성이나 상상력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사물을 보며 문명의 황폐성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사실 모더니즘과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초현실주의입니다. 문학 작품의 논리성을 배제하고 언어의 일상적 의미를 차단하며 무의식적 이미지의 비논리적 전개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인간의 비이성적, 비논리적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조로 낭만, 상징, 그 다음에 다다이즘과 같이 맥을 하고 있다. 자, 실존주의입니다. 2차 대전 후 프랑스의 사르트르가 주창한 사조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면보다 자기의 실제적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허무, 고뇌, 무가치 속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던 학파다, 문학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사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까지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 정리가 먼저가 되겠죠. 그리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나는 문제 풀면서 이론을 습득할래. 안 됩니다. 정확한 이론을 습득하기 어렵고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분명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확실히 해두시고 문제로 가신 다음에 오답 정리를 확실히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수사법 중에서 비유법입니다. 자, 비유법은 크게 직유, 은유, 중의, 의인 등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직유는 은유랑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직유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하는 대상과 비유를 하고 있는 대상이 분명히 같이 드러나겠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 마치 뭐뭐처럼
또 뭐뭐 같이, 뭐뭐 있냐, 뭐뭐인 듯이 등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해서 자, 달 가듯이 나그네. 결국은 나그네 달 같이 동시에 드러났죠. 비유하는 대상과 비유의 대상이 동시에 같이 드러나고 있다. 자, 은유법은 은근히 비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A는 B다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관념이 보조관념이 바로 돼버리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인생은 나그네다. 가장 전형적인 A는 B다의 수법의 은유법이죠. 자, 그 다음에 A의 B의 형식도 있습니다. 자,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라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은유법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의법입니다. 자, 하나의 보조관념으로 둘 이상의 원관념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즉, 단어 하나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자, 황진이의 시조의 구절이죠. 하지만 여기서 벽계수는 자, 물론 직역했을 때 푸른 시냇물 흐르는 물이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 이름도 동시에 같이 의미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중의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인법이죠. 의인법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의인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물을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필자의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조국을 언제 떠났소?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자, 파초가 꿈을 꿀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가련하다라고 파초에게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의인법이라고 한다. 자, 수사법 각각 하나하나 따로 여러분들이 꼭 좀 정리를 꼼꼼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강조법으로 좀 넘어가 보죠. 자, 강조법은 말 그대로 강조를 하기 위함이죠. 문장에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표현에 힘을 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일단 과장법이 있습니다. 자, 사물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속담에도 우리 간이 콩알만해졌어. 이런 것들 다 과장법에 해당되죠. 자, 영탄법입니다. 감탄사나 감탄조사, 감탄어미 등을 이용해 감정을 직접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드러내는 수단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조법입니다. 자, 상반 또는 상대되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절을 대립시켜서 보다 강한 표현이 되도록 하는 말이다.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짧다와 길다를 서로 대조시켜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서리적 표현입니다. 글의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방법. 즉,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평서 형태의 문장을 일부러 의문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법에서 의문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다. 그래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형태의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 잡으셔야겠죠. 자, 또 독자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독자의 판단을 촉구해 독자로 하여금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사실 의문 형태의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물어보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형태는 아니죠. 자, 열쇠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바꿨다. 아, 서리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화법입니다. 자, 변화라는 건 문장의 형태에 변화를 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치법입니다. 도치법은 문장 앞뒤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나 문법적으로 합리적인 문장의 서술 순서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중심 내용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이다.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와 같은 부분이죠.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마지막 구절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반어법입니다. 자, 반어법이 있는데 바로 밑에 역설법이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혼동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 잡고 예문을 따로 한번 들어보죠. 자, 그래서 나타내려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설은 이치에 안 맞는 듯 하나 실은 그 속에 새로운 절실한 뜻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즉, 표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이치에 안 맞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역설법입니다. 자, 근데 반어와 역설이 헷갈릴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문제풀이를 하거나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숫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어는 1입니다. 역설은 2입니다. 자, 숫자로 기억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 예문을 하나 간단히 들어본다면, 자, 이왕 나와 있는 예문을 좀 들어보죠. 두 가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돼 있죠. 자, 반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 있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 요소가 몇 가지이냐라는 거죠.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님과 헤어지고 나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니, 나 안 울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반대로 말하는 요소죠. 그래서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설법은,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의 첫 구절이죠. 자, 아우성이라는 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지만 앞에 소리가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부딪히고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반어와 역설인지 순간 헷갈렸다라고 한다면 빨리 반대로 말하는 요소가 한 가지만 등장한 건지 서로 대비되는 모순되는 두 가지가 등장한 건지 개념을 빨리 잡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반어하고 역설은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문체로 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문체는 문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으로 아무래도 글쓴이의 개성이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내는 문장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글쓴이 개성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자, 영어로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문체에도 나름의 정형화된 종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같이 교재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소가로 2번에 문체의 종류 및 그 특징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에 표현의 강유에 따라서라고 돼 있죠. 강건체와 우유체로 나뉩니다. 자, 강건체는 아무래도 좀 남성적인 문체입니다. 강하고 박력 있는 문장의 형태가 되겠죠. 자, 하지만 남성적이어서 힘은 있지만 자, 단점도 있죠. 자칫하면 개념적이고 허세에 빠지기 쉬운 점도 있다. 그래서 웅변부터 연설, 논설문, 논문, 평론문 등에 많이 사용이 되며 수필, 청춘 예찬이 대표적인 강건체로 쓰여진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우유체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느낌이겠죠, 당연히. 자, 글의 흐름이 약하고 부드러우며 온화하고 우아하다. 그래서 좀 섬세한 감정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좀 적절하겠죠. 그래서 여성적 문체로 설득력이 가지고 있는 힘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장의 장단, 길고 짧음에 따라서 간결체와 만연체입니다. 자, 간결체는 최대한 필요한 문장 성분만 사용하는 거죠. 수식어들 쓰지 않는 거죠. 자, 반대로 만연체는 총동원하는 겁니다. 교재에 나온 것처럼. 하지만 이해는 쉬우나 뜻이 중첩되고 지리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이겠죠. 자, 이광수나 염상섭의 작품 등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식의 정도에 따라서 건조체와 화려체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꾸미는 말이 있느냐, 꾸미는 말이 없느냐의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학의 장르 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시의 정의를 좀 같이 보시면 인간의 경험, 느낌, 정서 등을 유기적 구조를 지닌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운율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운문 문학이다.
자, 시가 다른 장르와 가장 구별되는 한 가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자, 그렇다면 시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일단 정서성입니다. 주관성으로 시인의 순화된 개성적 정서가 상상을 통해 표현이 됐다. 자, 그리고 사상성은 시인의 인생관, 세계관이 드러나죠. 그것이 표현으로 또 그것이 주제로 드러나죠. 자, 운율성입니다. 음악성으로서 운율적 언어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운율이라는 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도는 시인 각자가 만든 리듬감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압축성은 간략성으로서 가능한 소수의 언어로 함축성 있게 표현한다. 자, 시라는 것이 다른 장르와 다르게 길이감도 일단은 어떻죠, 여러분들? 짧죠, 소설에 비해서. 그래서 짧게, 즉 압축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언어를 사용해서 최대한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 하지만 거기에 리듬감도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상성입니다. 심상을 가리키는 말로 자, 시의 정서가 사상과 결합했다. 그래서 심상은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율의 갈래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시의 그 리듬감, 즉 운율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바로 연달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외형률부터 얘기를 좀 나누면, 자, 말 그대로 바깥에 운율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외형률은 지켜야 될 시의 규칙들이 아예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시의 외형상 분명히 드러나 있는 운율로 정형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 정형시와 외형률은 짝꿍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죠. 여러분들이 같이 한 세트로 묶어 두셔야 됩니다. 정형시가 내재율이 된다? 없습니다. 그런 건. 정형시는 무조건 외형률이 됩니다. 자, 그 외형률을 나타내는 방식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음이율입니다. 한시의 아분처럼 일정한 음이 일정한 위치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자, 두운, 그리고 요운, 그리고 가군 등이 있죠. 자, 머리운, 첫 글자, 머리 글자를 최대한 똑같이 일치시켜주면 두운이라고 하고, 요운은 가운데 글자, 그리고 가군은 마지막 운을 계속해서 일치시켜주면 우리가 음이율을 살렸다라고 얘기하죠.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 보면 자, 뭐뭐 울이다라는 것을 각연의 마지막 구에 계속 붙여줬죠. 그래서 가군으로 또 리듬감을 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음성률입니다. 음의 고저, 장단, 강약, 음질 등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 운율을 말하죠. 자, 그리고 음수율은 일정한 수의 음절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운율이다. 자,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자, 우리가 고전문학, 특히 시조 같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3, 4조 또는 4, 4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음보율은 일정한 수의 음절로 된 음보가 한 호흡간에 3, 4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운율인데, 자, 이 음보율을 띄어쓰기 단위랑 일치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보율은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죠. 한 마디를, 즉 한 번에 입에서 뱉어낼 수 있는 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3음보나 4음보가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재율은 자, 아무래도 이제 시의 운율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 즉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외형상의 규칙성은 띄지 않습니다. 즉 정해진 규칙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이기 때문에 규칙이 없다라는 건 리듬감을 안 살려도 됩니까? 안 되겠죠. 시라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분명히 리듬감은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내재율은 작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운율을 쓸래, 나는 이런 운율을 쓸래, 자기만의 리듬감을 살려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김소월 같은 경우는 7호조의 3음보의 율격을 사용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죠. 가실 때에는 5글자입니다. 7호조.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3음보죠. 그래서 김소월 작가만의 개성적 운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 내제율의 짝꿍이 나왔습니다. 정영시는 외영률, 자유시는 내제율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못 박아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시의 심상입니다. 자, 심상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심상이 항상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낯선 개념은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심상의 제시 방법은 묘사, 그리고 비유, 그 다음에 일단 상징 3가지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직접적 묘사나 서술에 의해서 시에 나타난 언어 자체만을 표현하죠. 푸르고 잔잔한 호수. 자, 그냥 호수가 아니라 이 호수의 상태를 지금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묘사했죠. 서술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유적 심상입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물이나 언어를 끌어다 표현하는 방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성립이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그게 호수로서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마음과 호수가 일치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상징적 심상입니다. 시 가운데 원관념은 없고 보조관념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유와는 다르다. 자, 비유는 원관념도 등장을 하죠. 하지만 상징적 심상은 보조관념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비둘기 했을 때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평화죠. 요즘에 비둘기의 이미지는 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예전부터 평화의 했을 때는 비둘기 이렇게 언급이 되죠. 자, 그리고 뭐 십자가 했을 땐 당연히 기독교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이 이제 상징적 심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감각과 관련된 심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적 심상, 색채, 명암, 모양, 동작 등을 시각, 즉 눈을 통해 떠올리는 심상이다. 자, 당연히 색깔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청각적 심상입니다. 당연히 귀가 되겠죠. 소리에 대한 심상, 개울물 돌돌돌. 자, 소리가 들렸죠. 자, 그리고 후각적 심상, 당연히 냄새겠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라고 돼 있죠. 자, 매화의 향기, 후각적 심상이다. 자, 그리고 미각적 심상은 맛으로 구현되는 심상이 되겠죠. 모밀묵이 먹고 싶다. 싱겁고도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그래서 맛에 대한 표현이 드러났죠. 아, 미각적 심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촉각적 심상입니다. 자, 당연히 촉각은 피부의 감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 주름 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라고 돼 있죠. 촉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뭐냐,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된다라는 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감각적 심상했을 때 전이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같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각의 전이라고 돼 있죠. 전이라는 건 옮아간다, 바뀐다라는 뜻이죠. 그냥 한 문장 안에 2개의 심상이 드러나 있다고 해서 다 공감각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심상이 하나의 심상으로 변화, 이동이 있어야지만 공감각적 심상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종소리에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가 동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리는 일단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라고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청각이 시각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 자, 또 감각적 대상이 아닌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자, 웃음에 푸르다라는 표현은 안 쓰죠. 파란 웃음이 돼버렸죠. 푸른 웃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감각적 대상이 아님에도 그걸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감각적 전이해서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정리를 정확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의 비유로 좀 넘어가 보죠. 자, 비유라는 것은 자, 일단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관념, 즉 원관념을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에 빗대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조관념의 의미는 그 사물의 속성이나 전통적인 관념을 바탕으로의 의미가 형성된다. 자, 비유라는 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별명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별명 지어줄 때 이 친구하고 되게 닮은 캐릭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어울리는 걸 지어주죠. 별명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유의 종류로는 앞부분에서 언급했죠. 직유부터 대유 등이 있다. 자, 그리고 상징, 심벌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사물이 그 자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다른 뜻까지 암시하는 것. 자, 그래서 관습적 상징과 창조적 상징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쓰인 결과 그 상징하는 바가 굳어진 겁니다. 누구나 다 그건 그거지라고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앞부분에서 언급이 됐죠. 비둘기 했을 때 대부분 다 평화를 떠올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창조적 상징은 독창적으로 만들어져서 참신한 문학적 효과를 발휘하는 상징이다. 자, 이거는 이제 시인들 개인이 만들어 놓은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십자가에서 보면 십자가는 기독교를 떠올리는 십자가가 아니죠. 작가 자신의 희생 정신을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두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의 분류를 좀 잠깐 보시면 앞부분에서 시의 그 운율을 나눴을 때 정형시, 자유시 언급이 있었죠. 잠깐만 디테일하게 좀 살펴본다면 형식적으로 나눴을 때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정형시는 앞부분에서 언급이 됐죠. 일정한 운율에 맞춰 쓰는 시, 외형적으로는 자유시, 그다음에 산문시와 구별이 되고 한시의 절구와 율시, 시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자유시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쓴 시이지만 나름의 운율감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재율로 즉 현대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산문시 형태는 산문시 즉 산문의 형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게 시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적 함축성과 내면적 운율이 있습니다. 자유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최근에 나타난 형태가 되겠죠. 자, 내용상 따져보면 자, 아마 서정시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공부했을 때도 뭐 서정시다, 서사시다 여러 가지 시의 장르들이 언급이 됐는데 오늘 정리를 해버리죠. 자,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이 강조된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현대시들은 다 서정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사시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소설의 원조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김동완의 국경의 밤 같은 작품은 거의 소설의 분량에 가까울 정도로 긴 형태의 시로 쓰여졌죠. 자, 극시는 연극적인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시 장르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한국 현대시의 주제를 좀 대략적으로 연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복잡하죠. 내용이 많죠. 그래서 키워드로 정리할 겁니다. 자, 같이 보죠. 자, 1910년대는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애국주의적 경향의 교훈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자, 그래서 1910년대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으실 건 계몽과 교훈시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근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었던 때라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도 계몽, 즉 사람들을 좀 많이 가르치자. 그리고 자, 우리도 뭔가 새 문물을 좀 받아들이자라는 형태의 시들이 좀 주류를 이뤘다. 그래서 두 가지를 키워드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20년대는 1910년대의 정신을 거부했지만 3.1운동 이후의 절망감, 즉 3.1운동이 실패로 끝났죠.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20년대 시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망감과 세기말적 풍조의 유입으로 인해서 주관적 감상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후반기에 이르러 시어에 대한 자각이 뚜렷해지는 등 현대시의 진정한 기점이 마련됐다. 그래서 20년대의 포인트는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건 감상주의에 빠졌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자, 30년대입니다. 시문학파는 시어에 대한 자각을 구체화시켜 심화된 정감을 한국적인 운율로 재구성함으로써 순수 서정시의 세계를 이룩했다. 키워드로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30년대는 시의 본연의 목적을 좀 되찾아보자 라고 서정시가 일단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김영랑 같은 시인들이 일단 활발히 활동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 시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도시와 근대적 풍경 속에서 시의 주제를 찾기에 힘썼고 기계 문명과 도시 생활의 영향 속에서 사물과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갖게 됐다. 그 다음에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인간적인 문제와 생명의 탐구에 주력한 생명파 시인들. 자, 생명파 서정주 있었죠. 유치환 있었죠. 자, 시간을 초월하는 생명의 고향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을 찾아 나선 청록파 시인들.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과 같은 시인들이 있었죠. 30년대의 키워드로 잡을 거 4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40년대입니다. 전반기에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낸 시가 쓰였고, 자, 저항시가 40년대 다시 한번 20년대 이후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후반기에는 모더니즘 시운동, 그래서 후기 모더니즘이다 뭐 얘기를 합니다. 등장을 했다. 그래서 각 연도별 키워드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용 숙지하시면 문제풀이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과 문학론에 대해서 현대 시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과 자, 소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수필도 있고 나머지 장르들을 다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강의 들은 내용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들을 내용도 미리 예습을 좀 해두셔야겠죠. 그래야지 복습을 통해서 내가 빠졌던 부분들 채워 넣을 수 있고 예습을 통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라고 한번 익숙해지면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직접 들으실 때 훨씬 더 낯선 어떤 마음들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예습과 복습은 제가 중요하다고 앞으로 강의하는 동안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소설과 나머지 장르들 열심히 예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